달러랑 연동된 코인이네 뭐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결제를 다 바꿀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비자 마스터카드의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일단 금융회사들은 다 만들려고 할 거고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빅테크들과 그다음 빅테크가 아닌 회사들도 크립토 쪽에서도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될 겁니다. 올해 안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에너지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낙 이 베일에 가려진 나라들이라 이 과연 맞는 건지 뭐 진위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탈달러의 이 신호가 아닌지, 자, 흔들리는 달러 위상과 다시 주목받는 이 비트코인 그 인사이트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태민 한양대 비트코인 화폐철학과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거의 관세 전쟁 이후에 모든 자산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금 빼고. 비트코인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아직까지? 네. 떨어졌다가 쉽게 반등을 했죠. 네. 어쨌든 10만 달러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상황이 이게 탐탁치는 않을 텐데. 그렇죠. 교수님이 보는 진바닥은 한 어느 선쯤으로 보세요? 자, 이때 이후면 반등할 거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관세 혼란이 극심했을 때 막 하룻밤 사이에도 여러 개가 바뀌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7만 2, 3천까지 보여줬어요. 근데 그건 약간 패닉이었던 거고요. 바로 8만을 회복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앞에 6자가 붙는다. 네. 그러면은 사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도 그때 사실 건가요? 네, 그때 사면 한 일주일 만에 한 20, 30% 법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 그랬다는 건데요.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6만 8천, 6만 9천이 된다면 약간 패닉이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사야죠. 네, 사실 오늘 교수님을 모신 거는 뭐 비트코인 바닥이 어디냐, 그래서 언제 사야 되냐, 뭐 이런 단순한 그런 질문보다는 지금 비트코인을 약간 기축통화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보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중국하고 러시아가 에너지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다. 이거 맞을까요? 네, 뭐 이거를 확인한다 이런 건 좀 어렵고요. 좀 권위 있는 분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 에크라는 곳에 매튜 시젤이라는 분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미국의 규제를 피해서 비트코인을 탈달러 수단으로 사용해서 에너지를 일부 결제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페트로 비트코인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좀 너무 먼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매우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약간 상징성 혹은 실험적으로 해봤다면 미국, 러시아하고 중국이 했을 거고요. 비트코인 그 자체만으로는 결제 수단으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많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네. 생태계가 같이 발전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이제 같이 발전해 준다면 비트코인도 얼마든지 큰 거래액의 이제 담보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생태계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단순히 뭐 투자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소비하고 유통하고 발행하는 이 모든 그 밸류체인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한 금융공학이 이제 결합을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막 요동을 치는데 저 같은 비트코이너들은 10년 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치는 것과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 쓰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막 과감한 주장을 해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라가면 이제 중개기관이나 중간에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제 건 사람들이 먹는 거고, 저는 언제나 동일한 액수를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에너지 결제부터 시작을 한 거라면 지금부터 비트코인 사 모으지 않을까요? 그렇죠. 러시아는 꽤 모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비트코인을 굳이 안 사도 됩니다. 채굴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가스. 예, 가스도 많고 춥잖아요. 비트코인 채굴기를 돌려보면 저도 많이 돌려봤는데 굉장히 많은 열이 나옵니다. 겨울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 겨울에는 난방기를 킬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대신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러시아는 추우니까 원래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이런 곳이 비트코인 채굴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게다가 이제 지정학적인 이유로 비트코인에 눈을 떴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 스위프트망에서 빼버렸거든요. 그때부터 러시아 중앙정부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를 했어요. 이제 달러에 의존했다가는 정말 러시아 꼴 날 수 있다. 이런 약간 불안감이 다른 나라들한테도 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죠. 물론 중국이 가장 크겠죠. 그게. 그렇죠. 대만을 도모하고 있으니까 대만을 도모했을 때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자급자족이 러시아는 돼요. 근데 중국은 식량과 에너지 둘 다 자급자족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다른 형태의 결제 수단을 중국은 열심히 찾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갖고 있으려면 결국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 전기군요. 이 전기가 네. 많이 들어가잖아요, 채굴하는데. 맞습니다. 네. 네. 우리는 전 정부 때는 재생에너지 꽉 깔아놓고 했는데 뭐 지금은 놀고 있는 곳이 많아서 이거 나중에 뭐 비트코인을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기를 어디다 끌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프랑스의 그 국영 에너지 회사가 비트코인 채굴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장관이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실용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하고 신재생 에너지하고 잘 맞는다는 거는 이제 상식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풍력, 태양광 이런 걸 말하는데요. 이런 에너지원은 간헐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전기를 못 쓰고 네. 필요 없을 땐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을 때 생산된 전기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필요할 때 전기가 부족하면 이제 그 비트코인을 팔아서 전기를 살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예. 설비를 늘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치권 인사들 만나면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하나가 그런 전기 문제, 또 하나는 뭐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아,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너무 중요한 거니까 네. 아셔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80년 동안 누려왔던 국제 금융 질서를 완전히 뒤흔드는 거다. 단지 하나의 코인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전부 이렇게 네.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다. 라는 걸 좀 인지를 해라. 그래서 네. 이제 이걸 좀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하면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은 워낙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달러하고 연동된 코인, 그렇죠. 상당히 안정화된 코인, 이제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에 그 미국에서는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지금 법안이 아직 통과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8월이 이 회기가 끝나나 봐요. 그 법안 내용이 뭐죠? 지니어스 법안이라 그래서 100억 달러 미만의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각 주정부가 허가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도 50번의 시행이 있는 거죠. 뭐 알라스카에도 해보고 뭐 하와이도 해보고 해서 그럼 테더 같은 회사가 더 나올 수 있다? 수없이 나올 겁니다. 미국의 일단 금융회사들은 다 만들려고 할 거고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빅테크들과 그다음 빅테크가 아닌 회사들도 크립토 쪽에서도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될 겁니다. 올해 안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은행 없이도 내 스마트폰 안에서 이게 그래. 결제, 송금, 보관 이게 다 가능한 거잖아요. 이건 약간 맞습니다. 좀 금융의 혁명인데요, 거의. 그렇죠. 예. 이게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업자를 막지 않는 한 우리나라 정부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업자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경이 없으니까요. 국경이 예. 없으니까요. 비트코인 못 막듯이 똑같이 못 막습니다. 물론 이제 막 이거를 커피숍에서 못 쓰게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공개되는 데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과외비를 준다거나 하는 것처럼 정부가 일일이 들여다볼 수 없는 것들에서는 달러로 그냥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네. 지금 우리 스마트폰 안에 여러 가지 페이가 다 깔려 있지만 그거는 결국 다 은행하고 연동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없이도 그게 가능하다. 그렇죠. 은행 없이 지구 어디든가 마음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탈중앙화의 시대가 오는 거군요, 그때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진짜 거의 핵폭탄입니다. 금융에 있어서. 네. 그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기존 금융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전문가들 빼놓고는 공부가 안 되어 있으니까 막연하게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름을 보니까 그냥 전기차처럼 네. 전기로 가는 차 아니야? 뭐 이런 것처럼 달러랑 연동된 코인이네 뭐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결제를 다 바꿀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비자 마스터카드의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를 사용하고 오늘도 사용했고 우리가 사용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하는 걸 못 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자 마스터카드의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누가 사용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 반드시 미국 기업이 발행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미 테더사가 미국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1등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 회사예요? 중국계 자본이죠.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만들어진 거에는 미국인들이 관여를 했어요. 처음에 재창도 미국인들이 했는데 크립토 쪽에서. 이게 실제로 힘을 받은 거는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거래소에 그 은행하고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거래소가 은행하고 하나씩만 연결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거래소를 디뱅킹 할 수가 있는데 네. 거래소를 디뱅킹 해버리면은 내가 아무리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거래소에 내 원화나 달러를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거예요.
그 말씀은 뭐 삼성,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도 얼마든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발행하면 감옥에 가죠. 유사 수신죄에 해당하죠? 네, 맞습니다. 네. 일종의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증표를 발행하는 행위로 간주가 되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런 규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SEC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 소송 걸었던 거 다 취하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왜 코인이 일종의 무허가 증권이라고 해서 그걸로 소송을 걸었는데 이거 다 취하하는 분위기고 점점 이제 규제는 풀려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약간 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잔뜩 이제 산적해 있는 것 같고요. 준비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대선 과정에서 많이 터져 나올 거고 공약으로. 그다음에 이제 어찌 됐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 아래서는 이제 금융이라든가 기존에 이걸 담당했던 주무부처가 스탠스를 바꿔서 보고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나는 분위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뭐 K 김밥에 뭐 K 라면, 뭐 K 반도체, K 방산 다 K가 붙는데 크립토 시장에는 K가 없어요. 네. 지금 테라 루나 그 사태 이후 약간 그 우리나라에 대한 좀 신뢰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으세요? 테라루나 사건은 정말 컸죠.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그 당시에 굉장한 명성을 떨쳤죠.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처음에는 굉장히 막 천재적이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뭐 이렇게 해갖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허망하게 무너지면서 네. 또 한 번 또 유명세를 탔는데 그 이후로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제 피부로 느끼는데 2014, 15, 16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30만 원도 안 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때보다 테라누나 사태 이후에 비트코인 이미 뭐 1,000만 원이 넘고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인데도 제가 받는 대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그때부터는 정말로 좀 아는 사람들은 저를 사기꾼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테라누나가 우리 외국은 모르겠는데 한국에 미친 영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때 잘만 했으면 제2의 루나, 제3의 루나가 계속 나왔을 텐데 거기서 한번 너무 세게 그렇습니다. 네. 네, 상처가 나서 아무튼 네. 그거를 회복하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발빠르게 뛰어야 되는데 이런 초국가적인 결제 전쟁을 앞둔 시점에도 뭔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비트코이너 분들은 좀 답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아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제일 성공적인 거고 이제 점점 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게 성공을 하고 나면 부동산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부동산 한 채를 사서 이거를 코인화한다. 분산 그렇죠. 투자식으로. 예. 우리나라 MZ 세대들이 강남 아파트에 대해 얼마나 큰 소외감을 느낍니까? 근데 강남 아파트를 내가 60%의 지분을 갖고 살고 있는 거고 40%는 막 시장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강남 아파트의 주인은 아니지만 10% 특정한 아파트의 토큰을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면 내가 혜택을 받으니까 전세입자나 뭐 이런 사람들도 일부 혜택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물론 이게 기존에 없었던 거 아닙니다. 리치라 그래서 다 있지만 이렇게 토큰처럼 해갖고 그 토큰이 한국인들이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르웨이인들이 거래하는 거죠. 한국의 강남 아파트의 토큰을 지구 반대편에 유럽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이게 실제 거래에 사용되면 가장 염려하는 게 그 엄청난 변동성. 거래를 하는 도중에도 막 가격이 바뀔 때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런 점에서도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의 그 대체 자산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되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뭐냐면 비트코인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달러나 이런 원화처럼 정부가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믿음을 주죠. 근데 비트코인의 문제는 뭐냐면 가격 요동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과 결합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이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나올 거고 그리고 짐바브웨이의 스테이블 코인도 나올 거고 나이지리아의 스테이블 코인도 나오겠죠. 그래서 나이지리아랑 제가 나이지리아의 출신의 프로그래머를 고용해서 제가 일을 시키고 돈을 줄 때 이 친구가 지금의 방식으로 돈을 받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식 환율하고 그 암시장 환율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달러를 페이팔이나 은행을 통해서 보내면 그 친구 손에 달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라가 들어가죠.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아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간혹 비트코인을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비트코인을 보내면 비트코인을 갖고 나이지리아를 쓸 수는 없어요. 나이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스마트폰 업체가 되거나 아니면 거기 앱을 깔아놓은 데가 될 텐데 일종의 그 해칭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나이라에 고정을 해서 돈을 받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이 해칭 해주는 회사가 중개기관이 돈을 버는 거고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이 해칭해주는 회사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걸고 내려갈 때 걸고 하는 양쪽에서 거는 그런 도박 때문에 이게 도박이 사실은 파생금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요동치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달러에서. 고점 찍고 이제 한 8만 달러 내려와 있어서 약간 많은 분들이 좀 회의적인 시각도 갖고 계신데 교수님 설명 들어보니까 뭔가 큰 그림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기축 통화로 가는 하나의 이 중간 과정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기술통화라고 말하면 너무 좀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듭니다. 달러가 아직은 그 굳건하고 네. 달러 인덱스가 뭐 4월만 해도 한 4% 빠져서 그 달러 시대가 간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 경제 지표를 볼 때는 단기 추세하고 장기 추세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의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마구잡이식의 말이라든가 관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놀랬고 불확실성이 증가해서 한 거고요. 이것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고 지속될 수도 없는 게 이자율이 떨어져줘야 되는데 이자율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쉽진 않아 보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인덱스를 가지고 달러 시대가 저물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추세로다가 비트코인이 대체하는 게 아니야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달러를 부축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를 부축할 부축한다. 거다. 네. 그것이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들이 생각하는 그 그림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선거 쟁점으로 삼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비트코인을 미국이 비축하기가 쉽고요. 네. 뭐에 비해서 쉽냐면 금에 비해서 쉽습니다. 금은 이미 많이 올랐고 미국이 이거를 다시 끌어모으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근데 비트코인은 다른 나라들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정기를 채굴 한다거나 ETF 같은 금융상품을 만들면 외국에 있는 비트코인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결국 미국 금융기관이 갖게 되거나 네. 혹은 뭐 미국이 일단 비트코인을 많이 활성화시키면 범죄로도 많이 활용하니까 미국이 또 수사 능력이 있으니까 또 범죄인들한테 뺏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미국 정부가 많은 걸 비트코인을 비축할 수가 있겠죠. 네. 미국이 빚을 갚지 않아도 일단 그 유동화될 수 있는 자산이 미국에게 있다라는 걸 전 세계가 알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 미국의 빚보다는 더 빠르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한 30년쯤 지나면 그 계산에 미국 정부의 계산에 의하면 한 비트코인이 미국 빚의 한 20-30%를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미 미국의 그 국채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섰잖아요. 네, 미국은. 작년부터 넘어섰습니다. 작년부터 넘어섰고 훨씬 그 예상 시점보다 당겨진 거라서. 무려 10년이나 당겨졌습니다. 네. 그렇게 된 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도 더 빨리 올 수 있다. 최근에 그 비트코인 바이낸스 여기 유입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던데 이거는 뭐 누군가 와서 판다는 거 아니에요? 매도 신호로 봐야 될까요? 네, 우리가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도 신호고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제 장기 보관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요? 교수님? 근데 바이낸스가 뭐 세계 최고의 거래소긴 하지만 거기에 비트코인이 추적된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 또 매도가 나와서 폭락할 거다라고 이렇게 당장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 넣어놓고 어느 가격대에 올랐을 때 매도하려고 준비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10만 달러를 다시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주장하는 바지만 10만 달러가 쉽지 않거든요. 아마 네. 이번에 이제 독자들도 보시고 아셨을 텐데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아직도 10만 달러에 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손에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오태민 교수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해안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